이제 오늘은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한중 관계에서 조공 질서는 부활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한중 관계에 대한 얘기를 바라보는 차례입니다. 조공 질서가 뭐냐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조공 질서에 대한 논의랄까 관심이 나타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양상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어요. 중국 사람들 중에 특히 젊은 층들이 인터넷에서 소위 한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위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을 조성하는 그런 댓글이랄까 논의들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조선은 한국은 우리의 조공국이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러면서 근데 왜 까부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공질서라는 거는 역사적 실제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제와 좀 거리가 있는, 말하자면 지금의 무슨 제국주의와 식민의 관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이따 우리 얘기해 보겠습니다만 그 역사적 실제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우리나라에 보면은 어떤 분들 중에 21세기에 조공질서가 부활한다 라고 할 때의 조공질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고, 그때의 국제질서가 그냥 중립적인 의미가 아니고 뭔가 중국의 패권이 작용하면서 우리를 억압한다 할까 종속시키려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금 소개한 중국인들 젊은이들의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거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새로운 지배 종속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 인상을 저는 받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또 조공질서에 대한 논의가 중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또는 이 중국의 어떤 관방 이론이라고 하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말하자면 새로운 국제 이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21세기의 조공질서는 서양이 주도했던 제국주의 질서,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질서와 다른 힘의 관계가 아니고 문화적인 어떤 지배랄까요? 문화적인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뭔가 관계를 맺는 거다. 그것이 예전에 조공질서가 그랬고 역사 속의 조공질서가 그런 거였고 21세기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는 21세기형 조공질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그것이 서양의 조금 어려운 단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래의 국제관계의 이론을 뒤엎는 새로운 국제이론이라고 설명하는 경향이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갈래가 있다 보니까 과연 조공질서가 뭔데 부활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먼저 조공질서가 뭐냐를 짚어보고 과연 그게 부활하는 건지 안 하는지, 어떤 조공질서가 부활할 거고 안 하는지를 분별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조공질서라는 것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공질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전통적으로 중국이 여러 왕조들이 대관계를 맺었던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공질서예요. 특히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조공질서는 명청대에 조선하고 맺었던 질서, 국제관계를 조공질서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전형적인 조공질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공질서 위에도 중국이 다른 나라와 맺을 때는 서로 무역관계만 하는 호시제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어요. 조공질서는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조공질서도 엄격한 의미의 지금 근대적인 제국주의 시대의 어떤 지배종속 관계가 아니고 쌍방의 필요에 의한 세력 균형 또는 세력 타협의 결과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천하의 중심이라는 거를 충족시켜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주변 나라들이 즉 중국이 중하라고 본다면 문명의 중심이라고 본다면 주변의 이족, 야만족들이 와서 조공을 받쳐줘야 돼요. 그래야만 중국이 천하의 중심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늘 주변에 조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
주변국, 조선과 같은 주변국들은 왜 조공을 바치는가? 조공을 바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그건 국제관계에서의 전쟁을 안 한다든가 이런 국제관계에서 두 나라 관계에서의 안정도 확보하지만 동시에 개별 정권의 안정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조가 고려가 조선으로 바뀌었을 때 이성계라든가 그 사람들이 계속 사신을 보내서 중국의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거는 바로 왕조교체연기의 그런 불안정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승인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만든 세력 균형 또는 타협의 수산이 세력 균형, 조공 질서지 일방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식민사관일 때는 그것이 일방적인 거라고 얘기를 많이 가르쳤지만 한국에서 민족사관이 드러나고 이러면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상호의 필요에 의한 결과가 조공질서였다고 얘기하는 것이 주된 설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좀 더 관심을 넓혀서 전통시대의 동아시아의 지역 질서랄까 국제 질서를 보면요. 중국이라는 큰 중심과 그 밖의 작은 중심들로 이루어진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국제 질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공 질서만이 아니고 대중심과 소중심에 이루어진 구성된 복합적 중층적 질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동아시아 안에서는 화의 사상을 뭐라 그럴까? 분점하고 있었다. 나눠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중국과 조선,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일본 이렇게 주변 사이에만 화의 관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공질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선이 대마도에 대해서 조선이 여진족에 대해서 조공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화야. 저기는 이민족, 야만족이야. 베트남의 경우는 더 전형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 베트남의 중부도시 후에에 가보면 후에에 독자적인 성이 있는데 예전 시대 성, 왕조의 성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자금성을 축소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에 대해서는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자기들을 황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화의 사상이라는 것은 서로 분점되어 있었다. 즉 작은 중심들이 몇 개 있었다. 그래서 물론 대중심과 소중심 사이에 때로 전쟁도 하지만 일정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마 특별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려 시대의 세계관입니다. 고려 왕조는 스스로를 해동천자라고 해서 천자로 부른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독자적인 세계관, 독자적인 세계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것이 고려 시대입니다. 그러면 뭐 중국에 대해서 종속되거나 그러지 않느냐? 물론 외교적으로 차등적인 질서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 거하고 이런 인식하고가 병존해 있는 그것이 고려 시대였다. 조선하고는 좀 다른 거죠. 물론 고구려도 더 달랐고 이런 식으로 동아시아의 지역 질서를 보면은 시기에 따라서 달랐고 그 중에서 조선의 위치나 역할, 자기 스스로의 인식, 세계 질서에 대한 관점도 변화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고려 시대의 독자적인 세계관을 한번 강조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중 관계의 구도를 살펴본다면은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상호작용이라고 저는 간단히 정리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부터 강조하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첫째, 양자 관계의 비대칭성입니다. 그럼 뭐 금방 이해되잖아요. 규모가 다르잖아요. 지리, 영토, 인구 뭐 이런 물질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문화의 규모도 다릅니다. 역사의 규모도 다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근접성. 마찬가지로 지리적 근접성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근접성도 인정해야 되죠. 이건 문제 없을 겁니다. 세 번째, 한중 관계에서의 한국 또는 한반도의 위치. 굳이 한반도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은 남북한을 통틀어서 또는 역대에 나타난 큰 의미의 넓은 의미의 한국이라는 뜻에서 한반도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위치나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금방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학자들도 외국인 학자들도 쉽게 동의하지 않거나 한참 얘기를 들어야만 동의하게 되는 건데 뭐냐면 동아시아의 질서의 변동기마다 한반도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가까이는 북핵의 문제가 동아시아 지역 질서 세계사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전쟁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변동기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일 병합, 강제 병합, 청일 전쟁, 노일 전쟁, 더 올라가면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면 고대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동아시아의 질서의 변동기, 중국의 중요한 격변이 있을 때마다 한반도는 중요한 역할을 함께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엄밀히 따지면 위치와 역할을 구별해야 됩니다. 위치는 그런 위치인데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데 독자적인 역량이 없으면 늘 희생자가 됩니다. 전쟁터가 되거나 희생을 당하는데 일정한 역량을 갖추게 되면은 그것을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와 선순환의 질서를 만드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위치와 역할은 저는 구별합니다만 어쨌든 한반도가 중요하다는 거, 동아시아를 볼 때, 한중 관계를 볼 때도 마찬가지다. 큰 나라라고 해서 작은 나라를 일방적으로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작은 나라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도 분명히 국제관계에서는 존재합니다.